하고 시크릿 건강 핸드북 3주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디톡스 부분하고 물에 대한 좋은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비만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혈류에 섞여서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간,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고요. 이런 지방은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비만은 단지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 전체가, 그러니까 식습관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는 식습관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내장 지방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체지방률이 언제 비만이냐면 이렇게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률이 남성의 경우 20% 이상일 때 또 여성의 경우는 33% 이상일 경우에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관절염, 암에서도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내장지방이 일으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간, 고지혈증, 협심증, 뇌경색,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게 내장지방입니다. 그게 간이나 혈관, 심장, 뇌, 세포로 이렇게 갔을 때 3대 난치병인 암과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게 내장지방이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해마다 비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만이 장기간 형성해온 질병이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고는 며칠 굶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만인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의 비중이 높은데 양질의 단백질이라든가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서 열량을 소모하려면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태워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살만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비만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억제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면 어때요? 막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단 음식 땡길 때가 있잖아요.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원인은 일상의 다양한 습관들입니다.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잖아요. 또 수면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더 살이 찌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수면이 되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살을 뺀다던가, 그다음에 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도 수면이 중요하고요. 애들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수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수면은 식이요법,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식이도 조절도 잘했는데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하는 사람들은 수면 습관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몸이 복구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따가 이 부분도 나올 거거든요. 그 굶는 것은 굶어서 살을 뺀다는 것은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게 살이 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호르몬과 관련한 신진대사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균형을 잃은 호르몬 체계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굶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칼로리만이 아니라 호르몬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균형적으로 섭취할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채워주면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호르몬이 균형을 찾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비만의 원인, 아까 잠깐 얘기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비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의 스위치가 켜지는가 마는가 부분인데, 비만 스위치가 커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켜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식, 폭식, 야식, 인스턴트, 고탄수화물식 등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가 총 열량의 40%가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6, 70% 수준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나 대사증후군 등 건강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낮추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은 30%씩 높이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의 결핍이에요. 이게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에너지 대사가 잘 되려면 호르몬이나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호르몬과 효소의 주 원료가 바로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려면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으냐면 가급적 독성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있어도 이게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이 나와서 이게 독성으로 우리 몸을 좀 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에서도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해도 살이 찔 수 있어요. 음식이 이렇게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에 유해균이 더 많이 서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발효되는 게 아니라 부패되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안 좋아지고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세포에 저장되고 결국은 뚱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하고 대사하려면 효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먹은 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게 열량이 태워지지 않고 불완전 연소돼 가지고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죠. 젖산 등의 피로물질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로 잔류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장만 하고 태워지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근육이나 운동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왜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나이 들면 뱃살이 왜 늘어날까? 나이살이라고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보통 에너지 대사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나머지 30%는 일도 하고 음식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단백질이 부족하고 운동까지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이에 비례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율이 감소하는데 먹는 것은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비되는 부분은 적은데 먹는 것은 많다는 거죠. 그게 비만이 원인이 되고 이게 나이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100%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칼로리는 0이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 이상 되는 단백질 파우더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려는 시도는 좋지만 무엇보다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운동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 같이 병행해서 운동이랑 식습관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디톡스에서 독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부분 나왔는데 건강의 척도는 질 좋은 식사와 원활한 배변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원활한 배변이 이루어져야 장이 깨끗해지게 되겠죠. 장이 깨끗해지면 간이 해독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간이 해독에 대한 부담에서 가벼워지고 원래의 기능은 더 좋아집니다. 간이 하는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간이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이 또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개인 맞춤형 디톡스가 필요한데요. 디톡스는 음식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하고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 속의 숙변과 지방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산균에 먹인 양질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장 속의 유익균, 유산균의 비율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숙변이 제거되고 유해균이 배출되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동시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서 변비와 치질을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서 공복감을 줄이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어야 요요가 없습니다. 보통 살을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이 뺐는데 요요 현상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먹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살이 쪄버리는 거죠.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면 날씬해지면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체질도 변하기 때문에 수족냉증, 생리통, 우울증 등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완화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위한 습관 개선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저열량식 을 해야 되고요. 또 독소를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한 장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의 독소를 분해, 배출시킴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장부에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인체는 오전 4시, 여기 표에서 보면 4시부터 12시까지가 독소와 노폐물 배설 시간이고요. 여기 12시서부터 20시간, 8시, 저녁 8시까지가 소화 시간, 그 다음에 8시, 저녁 8시부터 여기 새벽 4시까지가 해독, 조혈,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인체 대사의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양의학에서는 23시,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를 간과 쓸개가 조혈을 복구해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때는 가급적 혈액이 간과 쓸개로 갈 수 있도록 누워있거나 잠자기를 권장한다는 거죠. 아까 수면이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할 때 11시부터 3시까지 꼭 잠들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디톡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또 밤에 식사를 하면 지방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글루카곤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먹은 것이 모두 살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일이라도 8시 이후에 먹으면 야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라면이나 치킨은 이때 먹으면 독약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식을 하시고요. 고단백, 좋은 단백질이죠. 여기서 고단백은 고지방, 지방도 아무 지방이나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은 그러니까 언제 마시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안 좋거든요. 식사 시간 2시간 전후 공복에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하고 기상 후에는 찬물보다 온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냉수와 온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꼭 1컵 이상은 마셔야 밤사이 해독에 필요한 물이 보충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또 여기 단백질, 좋은 단백질, 그다음에 좋은 지방 얘기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 한번 볼게요. 우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낙농국가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신기한 게 뭐냐면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많은 순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유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는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안 좋고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유를 마셔도 여기 보시면 방목으로 풀을 먹여서 키운 소나 가축의 우유를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나왔고요.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양질의 오메가3 정도는 그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장이 안 좋으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건강식품은 반찬처럼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중간에 밥 먹을 때 중간에 반찬처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식사 전이나 바로 식사 후 바로 이렇게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하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4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온열요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로, 과식, 스트레스가 이렇게 잦으면 혈액이 상체로 몰려서 상체엔 열이 나고 하체는 차가워져서 혈액이 굳으면서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상기되거나 두통에 시달릴 수 있는데 몸이 따뜻해야 뱃살과 질병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는 것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족욕, 취침 전에 족욕, 반신욕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면 만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사람이 물이 얼마나 차지하냐면 70%가 차지한다고 해요. 식물은 95%, 동물은 80%가 물이고요.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물을 너무 차게 해서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환경 오염이 심할 때는 반드시 정수된 물을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어떤 게 또 좋냐, 좋은 물이냐, pH가 7.4 전후인 야갈카리수를 마시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수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물이나 많이 마시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물을 마셔야 좋은 거고요.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80%의 질병이 예방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병이 많이 생기냐면 현대인들이 건강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은 냉방 문화 때문이라고 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 찬물, 냉장된 각종 음료들이 여기에 일조하고요. 우리가 차가운 물, 그 말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마셨을 때 지금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시원한지 몰라도 우리 몸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에서는 체온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 차가운 물을 많이 먹으면 이때 불균형이 심화됐을 때 문제가 생기고 냉기가 심해지면 열감이 머리나 상체로 올라와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하체는 차가워져서 손발이 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이 아까 내장지방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지방으로 인한 비만은 장이 차갑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이 차면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력도 떨어지고요.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이 속에서 전체적으로 유익균도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진다는 거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3배 증가하고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장에 힘이 있어야 몸에 힘도 난다는 거죠. 면역력이 또 활성화되고요. 보시면 예. 그러면 어떤 물을 많이 마셔야 될까? 상온의 물.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는 물이 냉장고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는 물이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은 장으로 들어가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 게 좋고요.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와 장, 신장과 방광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이나 전립선도 동시에 냉해져서 염증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장부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자궁에 혹이나 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조금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잘 좋고요. 여기 보시면 물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생강차 등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소변을 보고 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밤에 해독, 조혈, 복구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신체 현상이 되는데 이때 물이 필요한 거죠. 물이 있어야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자는 동안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행이 안 좋을 수 있고요. 해독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3, 4시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을까? 우리 몸의 혈액의 pH는 대략 7.35에서 7.45 정도의 pH입니다. 평균 7.4 전후인 약 알칼리수를 마시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자연에 흐르는 물의 산도도 이와 비슷하고요. 이것은 우리 몸이 주변의 산천에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냥 수돗물 그냥 편하게 되게 잘 마셨었잖아요. 수돗물이 안전할까? 요새는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정수기를 일단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수돗물은 보통 정수 처리 시설에서 정수하고 살균하면서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세균의 서식을 막는 거죠. 근데 염소는 다른 유기 화합물과 반응하면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꽤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위험한 독성 물질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취수원이 대부분 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는 강물을 퍼서 정수하지 않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염소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염소를 사용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균을 없애야 되니까 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끓여 먹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소한 20분 이상 뚜껑을 열고 끓여야 바이러스, 박테리아, 염소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끓여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끓인다고 해서 유기화학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존산소 등이 날아가서 죽은 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방식의 정수를 할까? 보통 역삼투압, 중공사막 압축 활성탄, 자외선 살균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역삼투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금속은 물론 미네랄마저 걸러내서 깨끗한 증류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미네랄이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혈관이나 뼈에서 칼슘 등을 뽑아내서 산도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뼈 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액이 탁해집니다. 산성수는 암을 유발하고 각종 미네랄 부족을 야기하며 심장병, 당뇨, 신장결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중공사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투석기의 필터를 사용한 정수 방식입니다. 미생물이나 유기오염 물질은 제거하지만 미세한 물질은 제거하지 못해요. 이게 시스템이 간단해서 저렴한 편이지만 필터 교체 시기가 짧은 단점이 있고요. 압축 활성탄 방식은 수출 압축해 놓은 필터에 물을 통과시켜서 미네랄은 통과시켜서 몸에 좋은 물은 제공하고요. 유해 화학 물질만 걸러낸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해도 바이러스나 세균은 완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알칼리 이온수기는 어떨까? 여기는 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성 알칼리수이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이게 이게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로 나온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물이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정수 방식은 압축 활성탄 방식과 자외선 살균 방식이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아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좋은 정수기의 조건 7가지. 염소가 제거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살균이 제대로 되는가도 봐야 됩니다. 또 유익한 미네랄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정수 시에 물이 버려진다고 해요. 역삼투압 방식은 4리터 정수할 때 3리터 폐수로 버려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정수한 후에 그것을 담는 저장 탱크가 없는 직수 방식인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 오염 정도가 보여지고 필터 교환이 용이한지도 따져야 하고요. 물에 대해 가장 엄격한 NSF 인증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가지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정수기.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메이의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시스템. 여기는 이스프링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40여 국에 보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언급한 정수기,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정수기가 40여 개국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다 만족하고요. 압축 활성탄과 자외선 살균 방식의 상호 장단점을 보완한 정수 시스템이고요. 또 아까 자외선 살균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 99.99 비활성화 시키고요. 또 유익한 미네랄은 남겨두고 유해한 물질만을 제거해서 영양가가 살아있는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LED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어서 필터 교체 시기라든가 자가 진단 알림 기능, 정수와 물의 양, 전기 사용량 요거는 뽑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정수기 2차 오염의 근원인 저장 탱크가 없는 직수 방식이고 버리는 물이 없고 위생적입니다. 또 저렴한 전기료, 최소 설치 공간, 쉬운 필터 교체, 정수기 탈부착 용이합니다. 경제성이 좋고요. 흐를 때만 전원이 켜지니까 전기료가 거의 안 들고요. 또 수도 직결식이어서 채소, 과일 씻을 때, 쌀 씻을 때, 찌개 만들 때 정수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앞에서 얘기한 NSF로부터 다양한 인증을 받았고 과불어 화합물인 PFOA 를 인증은 물론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받았고요. 미국 특허만 20개 보유하고 있고 국제 특허가 125개일 정도로 기술이 집약된 정수기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안심하고 우리 가족들이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죠. 정말 좋은 물,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아까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했는데 어떤 좋은 물을 먹을지 잘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조금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호흡 부분, 스트레스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